안녕하세요. 지안에듀에서 지방자치론 및 여러분들 학습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기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서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8월 22일 설명회 오신 거 맞죠? 근데 오늘 설명회는 조금 독특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저희가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 자랑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뒤에 있는 순서,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학습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끝까지 잘 남아서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설명의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합격률이 높은 이유. 두 번째, 그 다음에 저희 실제 합격생 영상을 보실 거고, 세 번째, 공부 방법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 지안만의 학습 컨설팅. 솔직히 이 3, 4번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 담당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얻어가실 게 많을 거예요. 뭐 물론 농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관관리반 커리큘럼. 저희 학원이니까 어떻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지 소개는 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 당일 접수 혜택. 일곱 번째, 1대1 개별 상담인데 6, 7번은 솔직히 제가 나중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자, 오늘 1번에서 5번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 1, 지안의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자, 저희는 실제로 53.8%의 합격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2018년, 2019년 행정직 연간반 기준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컨설팅 개념이 결합된 1대1 밀착관리관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거기에 LMS 컨설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합격률이 실제로 2명 중 1명꼴로 합격을 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 뭘까요? 코로나 시대 바로 그거 말씀드리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안 공무원의 합격률이 높은 이유를 저희가 5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 1대1 맞춤 상담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직 전담 매니저의 밀착 관리인데 이 전담 매니저가 바로 접니다. 바로 앞에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니저의 정밀한 학습 컨설팅. 네, 제가 학습 컨설팅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많이 차별화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한번 이따 구경해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기적인 반복 학습 자료의 제공. 네, 학습 자료를 제공해드리는데 저는 다 유용한 거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뭐 저희 학원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유용한 것들 다 제공해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면접 특강. 자, 행정직 합격을 했으면 면접이 가장 중요하죠. 그 면접에 대해서 제가 1대1 코칭을 해드릴 겁니다. 또는 스터디를 조직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1대1 맞춤 상담 컨설팅. 자, 수험생들의 대표적인 고민 키워드가 이거예요. 제가 많이 학습 상담하면서 들어봤던 게 처음 시작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번째, 어떤 공부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세 번째,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 시스템에 잘 따른다는 조건 하에. 그리고 어떤 공부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이거 솔직히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컨설팅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고 그걸 다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뒤에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네, 그냥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 다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격률이 높은 두 번째 이유. 자, 행정직 매니저가 직접 밀착 관리하며 학습, 멘탈, 생활 관리까지 한 번에. 네, 제가 생활 관리까지 다 해드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상 시간, 등원 시간, 그리고 취침 시간, 중간에 공부하는 시간까지 다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카톡 또는 타임스태프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저한테 메일 또는 카톡을 보내게 돼 있어요. 메시지 또는. 그래서 보시면 거기다가 제가 일일 학습 분량 백지복습 노트 또는 호넬식 정리 노트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면 제가 그걸 검사를 해보고 여러분들 이 정도 공부해야 돼. 아니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어.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이 정도까지 더 해야겠구나. 이 정도는 좀 줄여야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안에듀의 수험생 합격률이 높은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실강 학습 관리, 인강 학습까지 맞춤 관리를 해드리는데 아까 전에 두 번째 말씀드린 거랑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매일 복습까지 제가 아까 내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의 정석 백지 복습인데 자, 이 백지 복습은 약간 논란이 있죠.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저희 합격생들한테 다 실험해본 결과 모두 다 좋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전에 배웠던 것들을 당일날 복습을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A4 용지 반 사이즈에 뭐가 기억나는지 어떤 주제가 기억나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안에듀의 합격률이 높은 네 번째 이유, 수험기간 혼자서 힘든 타임 스케줄링까지. 여러분들 학습 계획표 짜기 되게 힘들죠. 그 다음에 스케줄 하기도 힘들죠. 그런 것들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철저한 스케줄표에 학습 계획 관리. 자, 학습 플랜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대표적으로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언제나 제자리예요. 그다음에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간 관리가 왜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스케줄링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이따 컨설팅 프로그램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죠? 힘든데 지안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라면 그리고 저와 함께라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합격자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노량진역에 왔었었는데 지금은 합격자로 오니까 똑같은 곳인데도 느낌이 다르네요. 목표한 것을 이뤘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매우 기쁘고요. 부모님께도 면이 서서 좋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에 저의 수험번호를 보고 너무 기뻤던 게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합격자로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이게 생시인가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 제가 합격하기까지 지안의 합격 관리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분이 저를 담당해주신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8시 50분까지 담임 선생님께 출결 사항을 보고하고 백지 복습지를 제출했는데요. 백지 복습지는 전날에 배웠던 과목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형식이었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학원에 별도로 상주하고 계신 공통과목 선생님들께도 첨삭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첨삭된 백지 복습지는 모아서 저만의 암기 노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행정학이 가장 학습이 잘 안 되어 있었던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담임 선생님께 행정학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직접 스터디를 구성할 것이고 같이 간단한 요약 강의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시험이 코앞이었을 때 선생님께 저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가이드를 해주시겠다고 깊이 있는 것보다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위주로 가르쳐 주시고 필기 노트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행정학의 각 파트별로 중요 내용을 뽑아서 주셨고 매 과외 시간마다 OX 테스트를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수업이나 테스트를 본 다음에는 그 OX 테스트를 리뷰를 해주셨고 집중적으로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점 실력을 높여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많은 관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가끔 동기가 이제 떨어지거나 기운이 떨어질 때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지금 합격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지안학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는 장다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9급 7급 일반행정 직렬에 합격한 송동욱이라고 합니다. 어색하니까 오피셜로 다시 한번 인사를 하죠. 우리는 뭐 뒤에서 인사했지만 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편하게 좀 대화를 해보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한 것도 이제 여기 저 말고도 이제 학생분들이 오셔서 궁금한 것도 이제 물어보실 거고 사실 저도 궁금해가지고 핸드폰에 메모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지금 공부 중인 학생들한테 궁금한 점 도움이 되는 것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서울시 전문가죠? 두 개나 합격했습니다. 서울시 시험에 아주 전문가분을 오셔가지고 좋습니다. 아주 제가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서울시 7급하고 9급에서 행정법은 각각 몇 점 맞으셨는지 그거랑 평소에는 몇 점 맞으셨는지 혼자 하실 때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일단 서울시 9급 네. 시험이 먼저 있었는데 그때는 90점 받고 7급 시험이 오히려 전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7급 시험은 100점 받았습니다. 평소에 그냥 모의고사 풀 때는 그냥 90점 이상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행정법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판례가 있잖아요. 네. 혹시 판례를 따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빈출되는 판례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출문제로 범위를 줄이시고 그 기출문제 판례가 압축적으로 선지화돼 있어요. 반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 자체들이 너무 낯설어하고 그러는데 네. 처음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용어 같은 경우는 저도 공부할 때 끝날 때까지 계속 낯설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친근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문장 자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어 자체를 완벽히 정의를 완벽히 안다고 해서 뭐 문제를 틀리거나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문제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지장 없을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통돼요. 판례 반복하다 보면 알게 된다. 용어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예. 사실 행정법이 다른 언어라고 그 용어 자체가 이제 법률적 용어를 써서 다른 언어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 영어나 무슨 뭐 러시아어 배우듯이 그냥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굴러가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저도 공부할 때는 그렇게 많이 네. 느꼈고 다들 그렇습니다. 네, 행정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과 달리 기출 문제가 선지가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럼 행정법은 기출 위주로 학습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론을 많이 봐서 이론에 익숙해지는 게 좋은지. 저는 기출 위주 학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출을 반복적으로 보시고 그 후에 기본서를 보시면 기본서 내용이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먼저 한 10번 이상 보시고 그 후에 이제 한 그 정도 보시고 기본서로 보시면 훨씬 입체적으로 보셔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온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 수업 때마다 문제를 항상 먼저 풀고 기본서를 봐라. 네.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해가지고 이론서를 보고 기출을 보고 매일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했는데 아예 초시생이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기본서를 보고 문제집을 풀어야 되겠지만 예. 이게 뭐 어느 정도 회독이 된 상태, 2, 3회독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기출 보고 다시 이제 문제집, 그러니까 기본서로 돌아와서 강약 조절을 좀 해가면서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뭐 중요한 자기가 빠져트린 부분 체크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고 항상 말씀하는데, 전 소름이 돋아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명답이었습니다. 아주 명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점수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제일 좋은 비법은 뭐였어요? 공부법이나 진짜 제일 이게 최고로 효과적이었다. 그냥 좋은 교재를 반복적으로 보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그냥 그 기출 해설이 그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거를 그것만 반복적으로 봤거든요. 뭐 3개년 판례라든가 뭐 최신 기출, 그다음 뭐 최신 판례 기출 올려주신 거를 그냥 다 봤어요. 일일이 그냥 좀 다른 선생님 거랑 다르게 그냥 해설에 관련 지문이나 유사 개념 같은 걸 싹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냥 다른 해설 보는 거 다르게 한 번 볼 때마다 그냥 3회독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한 번 보는 것만으로 그런 거를 계속 보니까 점수가 좀 안정적으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를 녹화해서 학원 저기 전광판에 뜹시다. 저 여기서 말하는 그 좋은 교재라는 게 장대원 쌤 거 교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양이 얼마나 됐어요? 다 모으는 양은 제가 스크랩 이거 해가지고 네, 네. 종이를 뽑아서 네. 그냥 3개년 판례 이건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네. 그냥 기출을 다 뽑으니까 좀 많긴 네. 많았죠. 근데 그게 더 효율적인 게 네. 그거 보더라도 다른 교재보다는 더 배 효과가 있으니까 더 좋았어요.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는 시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네. 누구나 다 처음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행정법이 접근하기 제일 힘들었다라는 거. 그냥 읽어도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행정학은 그냥 읽으면은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봐도 판례를 읽어도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제가 이해해서 맞추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단순히 OX로만 맞추다 보니까 좀 그래서 많이 좀 불안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반복하니까 점수는 안정적으로 나와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1년 기준으로 해서 네. 뭐 9급도 좋고 7급도 좋아요. 둘 다 합격하셨으니까. 네. 기본서는 그 수험 기간 동안 토탈하지 말고 누적하지 말고 1년 동안 딱 시험 끝나고 다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한다 했을 때 기본서 회독은 얼마나 좀 하셨나요? 저 기본서 거의 안 봤어요. 거의 안 보고. 네, 사놓긴 했었는데 거의 안 보고 너무 두꺼웠나요? 그렇기도 했고요. 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기출문제집과 요약서, 그다음 모의고사 이렇게 추가해서 공부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출문제집은 그럼 해독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그냥 한 30번, 40번. 한 그러니까 기출만요? 한 기출문제집이랑 기출문제집. 네. 근데 또 교재 올려주신 거, 장당 선생님 올려주신 거 그거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합격자 영상 잘 보셨죠? 저 두 학생들 제가 아끼는 제자들입니다. 자, 너무 공부 열심히 했고 둘 다 지금 서울시 7급, 경기도 7급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까도 고민 키워드 보셨죠? 그래서 그 고민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 1일 86,400초. 자, 여러분 저희 학원 설명회 광고가 아마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86,400초가 도대체 무엇이냐? 잘 계산해 볼까요?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뭘까요? 자, 여러분들 1일 하루 시간을 초로 환산했을 때 86,400초입니다. 자, 그럼 왜 제가 이거를 키워드로 잡아놨을까요? 자,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매일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이 계좌는 당일이 지나면 잔액은 제로가 되고 잔고 연장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가정을 해봐요. 86,400원이라는 걸 가정을 했잖아.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루에 안 쓰면 모든 게 다 없어져. 없어지고 잔고도 제로가 돼. 그러면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그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방법이 뭘까요? 시간으로 다시 돌려보면 시간은 철저한 시간 관리, 타임 스케줄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모토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원의 가치는 곧 1초의 가치인데 이 1초의 가치는 제가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최저한의 가치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루마다 이 86,400초 계속 입금받고 있어요. 입금받고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타임 스케줄링이 될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공부 목차를 암기하라. 두 번째 확인 학습은 어떻게 할까? 세 번째 마무리와 암기 노트. 네 번째 기본서 위주의 학습법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기초 이론을 기본으로 학습을 했을 때 그 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집 위주의 학습법은 yes. 자, 이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목차를 암기하라. 자, 제가 이거 폴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책이든지 1장, 2장, 3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부 섹션이 있고요. 근데 1장, 2장, 3장에 대한 전체 목차니까 이 목차를 폴더처럼 머릿속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보시면 암기 후 구조화 기법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무슨 뜻이냐? 봐요. 1장에 만약에 뭐 1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이게 1장 내용이다. 어떤 책을 봤을 때 어떤 책이나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무슨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1장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 2장, 3장까지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기본서가 1000페이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낭비지. 1부터 1000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다 뒤져야 돼요. 근데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세부 내용을 머릿속에 트리를 치면 이거 1장에 나온 거잖아. 그럼 1장 가서 찾으면 되는 거야. 2장도 마찬가지고 3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부 내용 큰 장을 구분을 하시면 자동으로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구조를 컴퓨터에서는 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트리화 기법 또는 폴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부는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확인 학습은 어떻게? 자, 아까 폴더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확인 학습. 수험 기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과목의 교과서는 기출문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기출문제 맞습니다. 맞는데 이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기출문제는 공부할 범위를 확 줄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1000페이지짜리 기본서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80%만 학습을 하면 돼요. 기출문제는 80%밖에 안 나와요. 왜? 나머지는 배경지식이거든. 그 배경지식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버리셔도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효율적 시간을 줄이려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확인학습의 최고는 역시 기출문제죠. 자, 3번 마무리와 암기 노트. 자, 위드 코넬이라고 냈는데 이게 코넬 정리식 노트라고 해서 예전에 핫한 적 있어요. 지금도 되게 핫해요. 이게 뭐냐면 보시면 제목을 위에 붙이고 왼쪽에 키워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노트 필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좀 약간 변형을 했어요. 변형하시면 자, 위에 제목 보죠. 그 다음에 키워드 보이죠. 여기는 뭐 윌슨의 규제정식 파트가 되겠네. 그 다음에 해당의 기출문제인데 이거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 3번 이상은 푸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공기출 가시면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 게 있어서 그 묶여져 있는 걸 푸시는 거지 단원별로 되어 있는 거 지금 푸는 거 아닙니다. 3번, 4번 정도를 푸시고 나서 이론 정리하고 요약 정리하고 암기 팁을 본인만의 암기 팁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사를 하고 이게 올바르다 싶으면 통과, 패스 아니면 non 패스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묶여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서브노트를 다시 한 3번 정도 보고 나서 이거는 암기가 됐다는 거 다 찢어버리고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는 정말 간단한 거 이거 딱 한 장 들고 가는 거예요. 한 장이랑 아니면 한 권. 왜냐하면 여러분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기본서 가져가봤자 안 봐. 요약서 가져가도 안 봐요. 왜? 두껍거든.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근데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 가져가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죠. 본인 거니까요.
자, 그래서 4번 기본서 위주의 학습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초 이론 또는 기본 이론이 기본서로 학습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집을 최대한 활용하라. 왜? 시간이 없을 땐 이게 최고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 최고인 이유가 뭐냐면 유학집도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학집을 계속 돌려서 보면 어느 순간 외워져요. 똑같이 이것도 서브노트랑 같이 겸용해서 보시고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는 버리고 가세요. 그냥 서브노트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5번째, 기출문제 위주의 학습은 yes.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는 뭐냐면 5번 이상 반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출문제 범위를 줄여주는 거죠. 그때 단원별로 보시고 단원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틀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만 체크했다가 그것만 노트를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지한만의 학습 컨설팅. 마지막 섹션 4. 자, 실강용, 인강용을 제가 나눠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인강용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게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2022년 5월부터 2021년 4월 국가직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런 것들 뭐 어떻게 기본 이론을 하며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고 어떻게 지안해서 이러이러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는 것을 여기에 다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월간 계획표 컨설팅,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뭐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다 5과목씩 한 텀이 돌아가요. 이틀에 한 번씩. 이거를 2달에 한 번씩 끝내게 또는 이제 마지막에 유학집을 사용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끝내게 해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끝내는 걸 하면 16번에서 17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2-3번 정도 반복을 해요. 2-3번 정도 반복을 했다고 치면 단기 합격이면 6개월. 그리고 장기 합격이면 장기래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이걸 2번 정도 반복을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2번째. 일일 계획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양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대비 양을 정확히 계산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 얼마큼 한 양이 나와요. 그 양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너는 여기까지 해야겠다. 본인은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까지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에 70% 이상만 하셔도 합격합니다. 모든 합격생들이 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저는 약간 좀 무리해서 잤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 시간 체크 8일을 제가 항상 체크를 해봅니다. 장학생들 또는 연간반 학생들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 순 공부 시간이 8시간 이상 또는 9시간 이상이었을 때만 제가 그 사람을 관리를 하는 거지 이게 9시간이 만약에 안 된, 8시간이 미만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조금 더 보완을 시킨 다음에 다시 면접을 봐서 다시 연간반 또는 장학생으로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인강용. 인강용도 사실 비슷한데 시기를 또 나눠놨어요.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그렇죠. 인강은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학습하는 게 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그거 있죠. 아까 학습 컨설팅까지 그 실강용 학습 컨설팅까지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 자체를 나눠서 제가 이 시기별로 여러분들의 공부 학습량을 체크를 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스터디 게임. 스터디 게임처럼 만들어놨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냥 공부를 하면 재미없잖아. 그죠? 재미없으니까 게임처럼 이 정도까지만 하면 나도 이 정도 보상을 얻을 수 있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감점 요소 있고 득점 요소 있고 보상 요소 있죠. 보상 요소는 뭐냐? 제가 그냥 커피를 사드리거나 아니면 밥을 사드릴 거예요. 왜? 저랑 친해지면 좋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레벨별로 다 나눠놨고 게임처럼 레벨업 개념이 있고 오른쪽에 이거는 게임 구성 1, 게임 구성 2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뭐 플러스, 이 마이너스 1 하나는 뭐 기상 시간 어겼거나 그랬겠죠. 여기 보면 플러스는 뭐 기상 시간 플러스 했거나 아니면 타임 스케줄을 잘 시켰거나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제 학생들한테 시켜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뭐 레벨 4까지 그냥 바로 달성하던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지한공무원의 연간회원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합격을 위한 기본이론부터 문제풀이, 그 다음 모의고사 전체 프로세스를 저희가 학과별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 한 번에. 그래서 학원 실강 동영상 강좌를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간회원자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스텝도 제가 구분해 놓는 겁니다.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보시면 아까 그거랑 겹쳐요. 기본 플러스 심화이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그 다음에 단원 예상 문제 풀이,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스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거 여기까지 딱 하면 6개월 걸려요. 그래서 단기 합격이라고 치는 게 6개월에서 1년이기 때문에 이 2가지 프로세스, 이거를 2번 반복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연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할인 혜택을 조금 더 드려서 160만 원 정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뭐 대표님이 이제 조금 더 학생들 공부시키자 해가지고 장학금 혜택을 드리는데 이건 솔직히 여기 78%가 된 이유가 뭐냐면 22% 제세 공과금을 여러분들 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설명이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잠깐 공통과목 선생님들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안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눈에 선한 국어 합격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선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지금도 전 수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궁금해하실 것들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021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7급 국어, 국가직이죠. 국가직의 국어 시험이 피셋이라는 게 적용이 됐다는 것일 거예요. 피셋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약간 쉽게 생각하면 9급 공무원 비문학 영역인데 조금 더 난도가 있고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소재가 들어간 언어 논리나 언어 추리 뭐 이런 과목들이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차에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국가직만 적용하고 있지만 곧이어 뭐 지방직 7급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7급과 9급의 병행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새가 이제 되면 안 되는 거죠. 요거 시험 봤다가 저거 시험 봤다가 저거 해볼까 요거 해볼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한테는 더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또 저 같은 강사 입장에서도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7급, 9급 같이 막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에 맞추어서 9급 국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맞는 컨텐츠, 학습 방법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라서 더욱더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게 계속적으로 증원될 예정이에요. 그런 걸 보면 결국 열심히 한다면 되긴 돼요. 안 될 일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1년 안에 합격하겠다라는 게 우리 학원의 모토고 여러분들의 모토이기도 하죠. 1년 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누가 시험을 보냐면요, 여러분이 보는 거죠. 선생님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수업을 해보면 선생님이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다 복습하시고 열심히 선생님을 좀 괴롭혀 주시면, 막 궁금해하시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막 따져주시고, 이건 왜, 이거 예외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소통을 많이 하면서 시험 그날까지 막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의 또 특징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고 막 계속 질문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내 특성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언제 많이 졸려 하지? 내가 언제 눈이 동그래지지? 내가 커피가 잘 맞는 성격은 맞나? 내가 언제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 이런 것까지 나의 특성을 잘 생각해서 알맞은 나의 바이오리듬에 맞게, 나의 어떤 이 컨디션에 맞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랑 좋아하는 것을 붙여놓는 걸 항상 말씀드려요. 암기하는 게 싫다? 그러면 암기 한번 하고 나면 빵 하나 먹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암기 한번 하고 나면 산책 한번 5분은 가지고, 이런 거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과 붙였을 때 좀 멀리 내다보고 잘 가실 수 있어요. 지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럼 이 언제는 조금 바꿔서 얼마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동안 공부해야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복습하는 시간 10시간 정도, 지금 저 국어 과목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 개인 공부 시간이 10시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100% 이해하고 나서 혼자 복습을 하기란 사실 불가능해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우시면 여러 번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가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외워요. 그래서 이때 요거 나올 타임, 심지어는 이거 말하는 선생님들의 그 자 타이밍까지도 알아맞히게 돼요.
그 정도로 여러 번 들으면 되게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 번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개념 지도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말하듯이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럼 어디서? 제가 질문 최고로 많이 받는 거예요. 집에서 할까요? 도서관에서 할까요? 카페에서 할까요?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가서 할까요? 학원에 앉아서 할까요? 이건 사실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는 거 알고 계셨죠? 정답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약간 백색 소음에 적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그 시험 현장에 가보시면 똑딱똑딱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소음에 시달리실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공부하시는 환경을 좀 변화시키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하려고 달려왔어요, 저. 무엇, 뭘 공부해야 하는가, 국어, 뭘 공부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요. 여러 권 말고 개념서는 한 권만 준비하셔서 그 한 권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거 저거 책을 보다 보면 더 뭔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개념을 보시고 그 개념은 2달 정도, 개념 심화도 2달 정도. 그런 다음 마무리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형 모의고사나 기출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를 쭉 진행하게 되실 텐데 이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앞에 개념서 볼 때 2달 안에 판가름이 나요. 2달쯤 되면 이제 지쳐서 혹은 뭐 내 성향이 아니어서 내 공부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래서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를 잘 견디면 그 다음까지 갔을 때에는 와,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싶을 정도로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 있어요. 개념서 공부할 때 다른 거는 뭐 어려운 거 알고 들어왔는데 국어가 이렇게 어려워 싶어서 국어에서 제일 많이 이탈자가 나오세요. 왜냐하면 국어를 그동안 나는 모국어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봤던 미디어에서의 국어가 다 잘못된 것들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국립국어원을 기반으로 한 국어의 체계와 어문 규정을 알아야 된다는 게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인 마냥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국어를 포기하세요. 근데 그럴 때 그러지 마시고 그것만 견디시면 마무리 동형 모의고사 풀 때 완전 달라지실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경험해서 알아요. 저의 커리를 쭉 타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개념 강의를 들을 때 매 시간마다 나오셔서 막 이러시면서 질문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1:1 대화창 같은 것도 열어놓거든요. 카톡 이런 걸로. 계속 질문하시고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동형 모의고사 자리 딱 앉으셨는데 나중에는 어떠셨냐면 막 알았다고. 이제 그만 설명하라고. 제가 계속 똑같은 거 계속 설명하니까 알았다고 이러시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 제일 뿌듯하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영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여기 어떻게 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무원 국어에는 4개 영역이 있어요. 어휘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 문법 파트. 제일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비문학 파트, 문학 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적은 건 문학이어서 사실 문학 공부는 저랑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큼만 복습하시면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어휘는요. 사전 끼고 살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많은데 아까도 얘기 듣고 왔어요. 선생님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지치십니다. 막 이러시면서 말씀하셔서 진짜 10분의 1 갖고 온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서는 더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사전을 끼고 살기. 왜냐하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품사 나오고요. 맞춤법 나오고 발음법 나오고 거기에 필수 성분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인지 동사인지 아니면 뭐 부사어가 필요한 건지도 나와요. 다이어 관계, 동음, 이어 관계도 나와요. 5개나 사전만 봐도 알 수 있다고요. 특히나 그 옆에 만약에 이게 한자어라면 가로 열고 한자의 음과 뜻까지 나와 있습니다. 7급이 피셋으로 막 바뀌고 그러면서 요번에 6월 13일에 지방직 시험 봤을 때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한자에 도금이 없는 상태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꽤 나왔었어요.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얘기는 7급에서 요구했던 한문 한자 문제가 9급에서도 요구되는 것일 수 있겠다. 어휘를 그냥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튼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도 80점 이상은 맞아야 그래도 합격을 안정권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80점이면 한 4개? 4개 이상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휘도 이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한 문제, 2문제 안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진짜 어휘는 지금부터
사전을 끼고 살아주시고요. 문법은 어문 규정 중심으로. 문법의 앞파트에 보시면 의문문, 형태론, 통사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빼고 우선 어문 규정부터. 왜냐면 어차피 겹쳐요. 그러니까 어문 규정에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쓴다,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발음한다 정도로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문학은요,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자주 나오는 내용을 미리 숙지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 소설 파트에서 진짜 자주 보는 선지예요. 근데 꼭 걔는 아니에요.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빈번한 장면 전환이 나온다. 요만한 지문을 만드는데 그 안에 빈번한 장면 전환이 나오는 파트를 뽑아다가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빈번한 장면 변환이 나오는 그 파트를 뽑아서 지문을 만들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예정되어 있는 지면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치고 넘어가도 돼요. 선지를 소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빈번한 장면 전환뿐만이 아니라 시점의 변화도 많이 나와요. 중간에 시점을 변화시켰다. 그러려면 또 엄청 길어야 돼요. 소설 같은 경우는 뭔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미리 선지를 보시고 XX 치고 넘어가면 선지가 2개만 남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아닌 걸 찾을 확률도 있겠지만 맞는 걸 찾을 수 있게 저랑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비문학은 인과의 방향성과 포함관계, 비교와 대조, 사실 이 3개로 나누어져요. 비문학은 읽을 때 인과, 즉 원인과 결과로 화살표 표시하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출제자들이 대부분 이 화살표를 거꾸로 내요.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었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문장을 제일 많이 출제자들이 하는 게 라면을 끓여서 배가 고팠다라는 식의 화살표로 거꾸로 해서 선지를 만든다고요. 그걸 찾아내는 게 핵심인 거죠. 또 포함관계는 2개가 있는데 요 A 파트에 있는 걸 B 파트로 연결 짓는다든가 반대의 경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비교와 대조 같은 경우는 어떤 글은 비교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왠지 비교와 대조가 세트인 것 같으니까 자꾸 이것까지 동그라미 이렇게 쳐버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한테요. 그렇게 되지 않게 비교만 나왔는지 대조도 나왔는지, 대조인데 이 비교처럼 나왔는지, 혹은 뭐뭐만큼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보다로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저 지금 되게 할 말 많아 보이죠?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비문학은 대부분 요거 3개 정도로만 추려서 선지를 가르시면 4개 선지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답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합격할 그런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왜입니다. 실제 적용할 것을 생각하며 공부하기라고 적어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할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실제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까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단순한 암기를 위한 암기는 절대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실제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실제 공직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좀 1년을 쭉 진행해 나갈 건데 마무리를 제가 2021년 예비 공무원 분들을 위한 필수 자세를 마무리 3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괜찮았죠? 그렇게 많이 안 지루하셨죠? 첫 번째는요, 어휘 공부는 지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는 사실 금방 점수가 나올 수가 없고 한자어의 부담도 떠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아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북마크를 해놓거든요. 지나다니다가 저건 한자어야 고유어야, 심지어 그것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게 한자인가 고유어인가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공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학의 비중이 좀 줄었어요. 아무래도 문학은 여러 해석의 이 방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한 답안이 나오는 비문학이 비중이 커졌습니다. 비문학 공략은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지문을 풀어보는 것이 좋아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막 계속 매일매일 3지문, 2지문씩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 따로 저의 그런 게 없어도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푸는 언어 영역 문제집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지문도 꽤 괜찮거든요. 명확한 지문들 많으니까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가끔은 과감하게 산책도 좀 하시고 공부가 안 되는데 괜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길게 봐야 되니까 긴 그런 마음으로 길게 바라본다 이런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구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소식 패스했습니다. 교수님 강의 차근차근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양질의 내용과 열성적으로 강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목소리도 또박또박하시고 글씨도 예쁘게 잘 써주셔서 몰입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수강욱이었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나마 하나 잘 써주신 거 제가 계속 여기다 보관하고 제 부적처럼 갖고 다니거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안 공무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광덕입니다.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준비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향하게 됐어요. 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최단기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지 혹은 고득점을 낳을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죠. 자, 일단 제 PPT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할 겁니다. 강사 소개, 제 소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구성, 파트별 문제 유형, 공부 학습법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4번에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시험인데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시험 누군지는 알고, 그죠? 수업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그죠? 수업을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지안 공무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같이 해커스 편입해서 영어과를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수능이라든가 혹은 어학원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제 자랑하려고 이런 걸 써놓은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신임을 좀 드리고자 함입니다. 영어 시험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보는 모든 영어 시험에 있어서 뭐 수능이 됐든 그죠? 공무원이 됐든 편입이 됐든 다 경험이 있고 지금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시험에 맞는 영어를 가르쳐 드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정확하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집중해서 설명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공무원 영어 문제 구성입니다. 공무원 문제 구성 총 20문제죠. 20문제 100점 만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2-40, 4-2-40, 4-2-40.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이 10문제, 독해가 10문제, 50대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휘 표현이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문법이 4문제예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지금 괄호친 부분이 최근에 지방직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개수입니다. 어휘 표현이 5문제였고 독해가 1문제가 줄여서 출제됐어요. 일반적으로 4-2-40이라고 생각하시고 4-2-40 그리고 얘네들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약간은 변동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한 문제당 5점인 건 다 똑같고요. 4-2-40이 일반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이 50%, 독해가 50%입니다. 자, 파트별 문제 유형입니다. 어휘는 밑줄 유형, 즉 동의어 찾기. 이거 뭐 해석하는 문제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 단어 알고 있냐?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빈칸 문제 유형.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죠. 빈칸 문제 유형. 해석상 들어갈 말을 찾는 겁니다. 다음, 생활영어입니다. 생활영어. 생활영어는 일반적으로 맥락형이랑 표현형이 있는데 맥락형은 뭐냐면 해석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해석만 해도. 표현형은 일부러 생활영어의 이디엄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활영어의 이디엄. 그래서 이디엄을 알면 풀 수 있도록. 이번에 지방직 시험은 너무너무 쉽게 나와서 이걸 표현형이라고 말하기도 좀 되게 어색할 정도로 그만큼 너무 쉬운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아무튼 생활영어는 이디엄을 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생활영어 혹은 그냥 해석만 해도 충분히 맥락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다. 어느 정도의 해석은 들어가는데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휘와 생활영어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맞고 들어가야 할 문제예요. 다음, 이제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문법 문제.
다 이거 기출 문제들 넣어놓은 겁니다. 문법 문제도 밑줄 유형과 빈칸 유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빈칸 유형이 더 쉽고요. 밑줄 유형이 좀 더 어렵죠. 봐야 할 게 많으니까.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은 제 전공 분야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절대 혼자 하는 파트가 아닙니다. 솔직히 어휘랑 독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본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문법은 철저하게 이 전문의한테 맡겨주셔야 돼요. 정말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잘못 만나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장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2개월 드립니다. 2개월이면 충분히 문법 기본적인 거 다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에서 나올 문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따로 학습하시면 돼요. 최단기로 제발 진짜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그 책 좀 제발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기출문제나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 두꺼운 거는 뭐 기출문제 풀 때 뭐 해도 상관없지만 이론을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영어를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공무원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학습법이에요. 짧게 단기 완성이 필수적이다. 정말 간단하게 100페이지도 안 되는, 100페이지가 뭡니까? 기초는 한 7, 80페이지면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법은 이렇게 4가지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 밑줄, 빈칸, 정문, 비문, 영작 이렇게 4가지예요. 밑줄 유형, 얘가 좀 까다로운 문제죠. 빈칸이 가장 문법 중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 비문,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정문, 비문. 그죠? 여기 뭐 어떤 밑줄 그런 것도 없고요.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영작. 영작 또한 이 안에 문법을 다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국에는 이 좀 종합적인 문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문법이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이런 문제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전문가에게 철저하게 의존해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수능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한 파트일 겁니다. 독해는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휘도 잘해야 되고요. 문법도 많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휘와 문법이 잘 어우러져서 독해 점수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초반에 여러분들이 어휘와 문법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 그게 이제 후반에 독해에서 관건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난이도는요, 수능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아주 약간 좀 쉽기 때문에 수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EBS의 교재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지금은 정말 간단하게 문제 유형만 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문제 구성을 갖고 와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4-2-40. 4-2-40. 그죠? 어휘 표현 생활용어 문법이 50%, 독해가 50%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많은 학생들이 분명히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차피 영어 하는데 어휘 외워야 되고, 어휘 표현. 독해는 50%나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휘 외우고 독해하면, 어휘 외우고 독해하면 적어도 7, 80점은 나오겠구나. 생활영어나 문법에서 찍어서 한두 문제는 맞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휘 외우고 그냥 독해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독해가 바로 이런 독해입니다. 일단 어휘는 열심히 외워요. 영어를 시작했으니까. 어휘가 없으면 아예 해석이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문법이 없으니까 감이 필요합니다. 독해를 하는데 어휘의 조합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어휘들만 조합해놓고 대충 간발로 독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오역하죠. 해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면, 문장이 길어지면 절대 해석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결국에는 추리를 하게 되죠. 마치 독해 지문이 추리 소설인 양 논리력을 갖는 게 아니라 추리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휘만 가지고는 절대 독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독해 모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휘 당연히 공부하셔야죠. 어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야.
어휘와 문법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석이에요. 해석, 직독직해. 근데 해석이 된다고 바로 독해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해석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쌓아가야 될 게 논리력과 이해력 그리고 배경 지식이에요. 문장 단위 해석이 말끔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장끼리의 논리력을 찾아 나가는 거야. 그래야지 독해력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딱 여기까지 어휘 문법을 통한 해석 이거 2개월 혹은 4개월까지는 진짜 빡세게 이것만 초반에 하십시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계속 풀면서 독해력 향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12월 안에 12월까지 이걸 다 끝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문법을 통해서 직독직해를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문장 구조를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돼요. 해석 제대로 할 수 있고 12월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부터는 모의고사 계속 풀면서 기출고사 계속 풀면서 독해력 향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조율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량을 좀 얘기 드려볼게요. 9월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실 텐데 이미 7월은 갔고요. 7, 8월 이미 갔고 9월부터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 기초 어휘라든가 문법을 공부하는 양이 영어는 좀 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기출문제 들어가면서 적어주셔야 돼요. 전공 공부하셔야 되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잡아넣어야 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문법 그리고 어휘 그것에 좀 더 치중하십시오. 1월부터는 이것만 제대로 돼도 4개월 동안 이 이론과 핵심 이론 요것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기출문제는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이때 영어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는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이 대부분이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간단 말이죠.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하고 1월 달에 이제 좀 발등에 불이 이제 떨어졌다 생각해서 이때 막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미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기출문제 풀어도 계속 틀릴 수밖에 없고 이걸 제대로 잡아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딱 4개월입니다. 4개월이면 기초 잡고도 해석 연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4개월 제대로 투자하자. 저는 최소 4-5시간 봅니다. 영어만 공부하는 시간이 4-5시간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러면 1월 달에 1-2시간만 돼도 충분합니다. 기출문제 풀고 예습 복습만 충분히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학습량을 봐주시고요. 영어는 초반에 잡아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 4개월 꼭 투자하십시오. 자, 저희 목표는 80점입니다. 일단 80점으로 잡아놓고요. 80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어휘 표현과 생활 용어에서 한 문제 틀리는 겁니다. 6문제 중에 한 문제. 문법 4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꼭 한 문제씩 껴있거든요. 그리고 독해 1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2문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문제? 어휘 표현 생활 용어에서 한 문제 마이너스 1, 문법에서 마이너스 1, 독해에서 마이너스 2, 총 4개 틀리는 거 80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거 하려면 뭐라고요? 초반에 어휘 문법 제대로 잡아내자. 충분합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충분해요. 80점. 요 정도 점수면 여러분 합격 커트라인에 전혀 발목을 잡지 않을 겁니다. 영어 80점, 초반 4개월에 집중하자.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 4개월은 어휘만 하는 게 아니라 어휘와 문법을 통한 해석 연습, 그죠? 어휘와 문법을 통한 해석 연습을 꼼꼼히 하는 게 정말 관건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의 정말 큰 핵심이고 주제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설명회는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격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항상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안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임찬호입니다.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의 출제 범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출됐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같이 보실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2018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이제 실제로 이제 단원별로 나와 있는 시험 그 출제 빈도수예요. 보시면 한국사는 총 8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8개 단원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구석기, 신석기, 뭐 초기 철기국가까지를 여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사의 시험 범위의 시작은 구석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여러분이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배우셨던 뭐 신석기, 이런 것들이 요 파트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가 고대 시대예요. 이 고대 시대가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 시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하고 그 다음에 발해가 있었던 시대를 저희가 남북국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고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시기가 저희가 얘기하는 뭐 선사시대, 그러니까 구석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가 저희가 얘기하는 삼국시대부터 남북국 시대까지, 그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하고 발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기가 중세예요. 고려가 되겠어요. 고려 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조선인데요. 조선이 좀 이제 양이 좀 많아요. 사실 저희가 배우는 한국사의 범위의 거의 대부분, 절반 정도가 조선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제 배울 게 많으니까 조선을 두 시기로 쪼개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 조선 전기를 저희가 교과서 표현으로는 근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선 전기들, 조선 전기가 되고, 조선 후기가 나오는데, 요게 어디냐면, 그러니까 보통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요,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뭐 조선의 왕으로 따지면 25대 임금이신 조선의 철종까지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까지를 보통 저희가 여기 있는 구석기부터 여기 있는 철종시대까지, 조선의 철종까지를 묶어서 전근대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뒷파트가 이제 근현대사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기 전까지를 근대사회의 전개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그리고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 현대까지를 저희가 현대라고 나눠요. 그래서 여기를 근현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구분이 되는 거고, 이걸 다시 나누면 8개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이 단원에 떨어지지 않고 단원을 섞어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저희가 단원 통합이라고 빼놓긴 했는데, 사실 이건 범위는 아니고 이 단원들이 문제 안에서 섞여서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한 8개 정도 단원이 되는 거고, 범위로 보면 구석기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현대까지인데, 사실 지금 뭐 역사적으로 평가가 안 이루어져 있는 부분까지는 시험 범위라고 보긴 어렵고,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험 범위라고 보면 뭐 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까지, 그래서 김대중 정부까지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사에서는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8개 단원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8개 단원을 보시면 매년 문제들이 빼먹는 단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오게 됩니다. 한 문제 이상씩은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2019년까지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지금 문제가 나눠져 있는데, 올해 2020년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가 하나로 묶여서 2개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지방직과 2019년까지는 지방직과 서울시가 따로따로 시험을 봤어요. 따로따로 시험을 봤는데, 올해부터 지방직과 서울시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도 같은 날 보고 문제도 같아요. 문제도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하나로 묶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따로따로 시험을 봤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를 묶어서 2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빼먹는 단원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 이상은 문제들이 꼬박꼬박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 이상은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출제되는 빈도수가 높은 지역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가 아무래도 배우시는 내용도 제일 많고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요. 몇 문제씩 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해에 따라서 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단원이 있고 어떤 해에는 좀 적게 나오는 단원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저희가 전근대사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 한 12문제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근현대사 파트가 한 8문제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이쪽이 전근대사 쪽이 뭐 11문제, 그럼 이쪽이 9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가 13문제가 나오면 이쪽이 뭐 한 7문제가 되고 그래서 전체 20문제에서 보통은 한 12개에서 8개의 비율 또는 뭐 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한두 문제가 적게 나오거나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배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좀 더 표를 보시면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게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면 한 23%에서 4%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4분의 1이 되는 거죠. 전체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조선시대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근현대사의 근대사회 전개와 일제강점기까지 합치면 전체가 한 절반 문제가 요 4개 단원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문제의 범위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개의 모든 단원이 다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선사시대의 빈도가 좀 제일 떨어져요. 여기는 내용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난이도도 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아무래도 많이 배우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한국사의 시험 문제는 전 범위가 고루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빼먹는 단원은 없고 한 단원에서 뭐 문제가 너무 편중되거나 어떤 단원은 문제가 빠지거나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범위가 고루 출제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문제 유형으로 보면 사료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뭐 이건 벌써 뭐 꽤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사 문제를요 보시면 이게 유형들이 좀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 옛날에 초창기 형태의 문제가 뭐냐면 단순 암기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뭔가를 설명해 주고 이게 뭔지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는 좀 안 나오는 추세고요. 벌써 꽤 오래전부터 사료를 제시하고 그 사료를 파악해서 정답을 맞추게 하는 문제가 사실은 대다수의 한국사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전 범위를 고르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료에 대한 분석 능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전 범위를 공부하셔야겠죠. 지금 빼먹는 단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단원은 좀 약하게 하고 어떤 단원은 좀 중요하게 하고 그렇게 나눌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문제 한 문제가 모두 소중하거든요. 물론 조선시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조선시대의 공부 비중이 가장 많긴 하겠습니다만 한 문제 한 문제가 모두 소중한 입장에서 보면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입장에선 전 범위를 고르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편중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본 개념의 반복적 학습이 필요해요.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부터 한국사는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지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는지는 대체적으로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을 탄탄히 쌓는 거예요. 모든 교과목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본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문제로 만나게 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야 돼요. 특히 반복적이란 말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의 시험 문제들은요 우리에게 추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9급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 5개 과목 20문제씩 100문제를 100분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당 배정되어 있는 시간이 1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과목 시험 중에 수능이 1분 30초 정도 문제당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보다 이제 공무원 시험이 시간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 자체가 무슨 추론형이나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계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하시고 문제를 만나면 아, 이게 지금 뭘 묻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그러시려면 자꾸 반복하셔서 개념을 완전히 익숙하게 만드시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 속도에 시간을 좀 줄이셔야 되는 거죠. 특히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과목이 이제 공통 과목에서는 영어가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독해도 하셔야 될 거고 문장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모든 과목에 똑같이 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어디선가는 영어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디선가는 시간을 줄여야 하거든요. 근데 그 줄일 수 있는 과목이 한국사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좀 더 반복적으로 개념들을 익숙하게 만드셔서 가능한 한 문제를 빨리 푸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20문제 20분을 쓴다고 하면 영어에서 또는 다른 과목에서 시간이 부족하신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좀 빨리 시간을 절약하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료의 분석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시험 문제들이 사료 제시형의 문제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사료를 제공해주고 이 사료를 분석해서 또는 해석해서 문제의 정답을 유추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보지 못하면 이걸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이 사료를 그냥 막연히 그 많은 사료들을 다 일일이 읽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신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우리가 봤던 사료가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시는 게 사실은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더 탄탄히 만드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실 거예요. 시험 대비 이제 저희랑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어떤 단계를 거치시게 되냐면, 이제 제일 먼저 하실 게 기본 개념반이에요.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반이라고 시작을 하죠. 거기에는 이제 뭐 기본 이론에 대한 한국사의 기본 개념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될 내용들이 나올 거고, 한국사라는 과목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과목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심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들,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그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또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료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문제풀이죠. 문제풀이도 단계가 좀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실 게 이제 기출문제풀이에요. 이 기출문제는 과거에 이제 기출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응시하려는 시험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실 기출 개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기출문제를 보면 이 시험이 추구하는 또는 내는 출제의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어느 방향에서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하실 거고, 그게 끝나면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같은 걸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뽑아서 풀어보면, 이제 이 단원별 예상 문제를 풀다 보시면 아무래도 내가 어느 단원에서 약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실전 모의고사예요.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속도로 또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게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요, 모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밟는 과정이에요. 역대 공무원 시험들 또는 역대 수업을 하는 학원들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생각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 심화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 한국사는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게 되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국사가 특별히 암기할 내용이 많거나 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과목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한국사는 이미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셨고, 그래서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실 때 보통 한국사를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시다 보니까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싫은 학생들이 있어요. 아, 나는 한국사를 못해. 나는 이걸 외울 수가 없어.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 이거 잘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모든 공부라는 게 사실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영어도 그렇고 다른 여타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사라고 유독 암기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다른 과목들도 똑같이 많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니실 때 워낙 한국사를 재미없게 배우셔서 한국사라는 과목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한국사가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은 단순히 외워라. 밑줄 쳐놓고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사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건 과거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시다 보면 마치 옛날 얘기를 공부하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뭐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아무래도 시험 과목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미가 있진 않겠죠. 하지만 한국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훨씬 더 암기량이 많거나 뭐 공부할 량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한국사를 잘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한국사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시는 거예요. 난 이걸 못해. 난 이거 원래 안 했어. 학교 다닐 때 이게 싫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하시기도 전에 이미 싫어하시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없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만 고쳐서 한국사를 좀 좋아하시려는 준비만 되신다면 수험 기간 내내 한국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닐 거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는데 사실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나 또는 역사에 대한 거부감만 없이 공부하신다면 누구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한국사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시고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학습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진 않고요. 아마 여러분들에는 완전학습보다도 아마 효율적인 완전학습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높은 점수를 얻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효율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효율적인 완전학습을 항상 수험생분들도 고민하지만 저 역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커리큘럼을 짜게 되고요. 거기에 맞게 기본서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는 효율적인 완전학습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커리큘럼마다 제가 제공하는 행정법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제가 뭐 작년에도 했고 앞으로 해야 될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약간 이제 내용이 좀 날아갔는데 중요한 건 나오네요, 다행히. 자, 1년의 커리큘럼은
저희가 기본 강의, 그리고 이론 압축, 기출문제 강의, 그리고 여기에 숨어져 있는 동형 모의고사와 3년간 판례 특강,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2달 과정입니다. 9월, 10월 2달, 그리고 이론 압축 및 기출문제는 이어서 11월, 12월 2달, 그리고 3년간 판례 특강, 당일 특강으로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국가직 전에 한 달, 그리고 지방직 전에 한 달 이렇게 구성은 돼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계획이 흐트러지긴 했는데 어떤 기본적인 포맷은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35%라는 것과 45%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그 중요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35% 뭐 35점이다 뭐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가 왜 중요한데 왜 당신은 장다운 선생님 당신은 왜 35%밖에 안 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예, 맞아요. 기본 강의는 엄청 중요합니다. 기본 강의는 1년에 뼈대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법의 특성이 있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게 그 국사와 다르게 연도별로 진행되지가 않아요. 예, 행정법은 앞부분, 서론 부분에서 저 맨 뒤에 있는 소송법 부분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끝에 있는 소송법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많이 참고 진짜 핵심적인 것만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걸 다 이해하시기에는 벅차요. 왜냐하면 소송법 과정을 다 들으셔야 그게 이해가 되지 앞부분만 듣고 소송법을 다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이론 압축 및 기출문제 강의입니다. 이론 압축 및 기출문제 강의는 기본 강의가 반복이 됩니다. 이론 압축 및 기출문제 강의는 기본 강의와 똑같은 시간에 배정이 돼요. 그래서 4시간씩 20회, 여기 역시 4시간씩 20회인데 그 앞부분 2시간은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해드려요. 근데 그대로 반복이라는 것보다도 뭐 압축돼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한 1.2배속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빨리 해서 그 이론이 한 번 더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 이유는 기본 강의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뒷부분에 있는 소법 내용을 잘 설명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강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소법까지 다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론 압축 강의에서 다시 앞부분을 들어가면 제가 소법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의 폭과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2시간이 끝나면 바로 뒤에 2시간 동안 그 이론에 맞춘 기출문제를 풀이합니다.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그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도 느끼고 문제를 풀면서 역으로 이 이론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여러분들 실력이 가장 많이 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준비를 하고 또 가장 신경을 쓰는 과정이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3년간 판례와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거는 좀 뒤에 교재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커리큘럼은 전반적으로 끝났고요. 교재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강의는 심플합니다. 예, 한 권이에요. 우리 지안행정법 기본서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특징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처음에 효율적인 수험을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800페이지입니다. 800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800페이지가 아닐 거예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행정법 기본서를 보면 정말 빡빡하게 여백도 없이 1000페이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진짜 1000페이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진정한 1000페이지냐? 글쎄요. 그게 아마 저처럼 편집을 하면 1200페이지까지 늘어날 겁니다. 이 800페이지는 가독성을 고려한 800페이지입니다. 그렇다고 생략된 거, 물론 두꺼운 책에 비해서는 있어요. 있는데 어떤 부분을 생각됐냐면 10년 이전, 지금부터 10년 이전, 2010년 이전에 있는 기출문제인데 불구하고 반복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다 날렸습니다. 그래도 충분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없고 그것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단권화했다는 특징인데요. 이 단권화는 시중에 있는 교재를 단권화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권화란 말은 시험 출제 교수님들이 출제 시에 들고 들어가는 교수님의 교과서, 실제 교수님 저작물을 몇 건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많이 보시는 교과서를 단권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어떤 책을 갖고 들어가셔도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문이 포함됐다는 건데요. 보통 뭐 조문이 별책으로 구성된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켰어요. 초판부터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문 문제를 여러분들이 너무 못 맞추세요. 조문을 따로 별책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문을 공부하는 걸 제가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책은 그냥 갖다 놓고 기본서만 보기 급급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현실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문을 여기 포함시켜서 따로 조문집을 보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이론을 흡수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고요. 그리고 뭐 세세하게는 기출 표시가 다 돼 있다는 거.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기출 표시는 아마도 공기출이나 제 개인 카페에 기출 해설을 보시면 그 지문마다 기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원전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판례를 명시했다라는 얘기는 기본 판례가 있고 비교 판례를 같이 수록해서 쌍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론 합충 및 기출문제 강의를 볼게요. 제가 아까 가장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이고 저도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재도 많습니다. 예, 교재도 많아요. 당연히 앞에 2시간 동안은 기본 강의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한 기본서가 들어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나머지 2시간 동안 하는 과정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풀이하는데요. 기출문제 풀이하는데 저희 지한행정법 교재가 쓰입니다. 지한행정법 교재가 쓰이는데 이 책은 1200문제 정도 돼 있고 회독을 하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회독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이 책으로 3회독에서 5회독 하는데 다른 책보다 조금 빨리 회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만큼 해설에 제가 핵심 부분만 남기고 많이 쳐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회독하시기에. 그리고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수업 시간에 40문제씩 나갑니다. 20회니까 800문제죠. 총 800문제가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제공이 돼요. 초심자분들은 이것만 반복하셔도 충분합니다. 1200문제, 800문제인데요. 그러면 1200문제와 800문제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예, 그건 아니고요. 이 문제 번호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저랑 수업 시간에 40문제를 풀이하시고요. 다시 집에 가셔서 이 문제집을 보면 예, 그 번호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뭐 헛되이 너무 힘들다라든지 시간이 너무 헛되이 소비된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자료도 가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20회 동안 800페이지는 기본으로 나가는 거죠. 예, 부수자료 빼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말했던 협력과 판례와 동형모의고사 과정인데요. 그거는 중요도는 15%라고 되는데 기출문제 과정이 반복이 되시면 75점에서 80점, 많으면 85점까지도 아마 커버가 되실 겁니다.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커버되지 않는 영역이 15점에서 20점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15점에서 20점 정도를 커버해 주는 게 3년간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예요. 이것은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틀려요. 보면 맞춥니다. 예, 그걸 안 해서 그냥 손해보시는 분들이 매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고 아마 노량진에서 1년간 최신 판례는 뭐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겠지만 3년간 판례는 제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공기출이나 제 카페에 가셔서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아마 그 비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퀄리티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입으로 뭐 좋다라는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형모의고사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직 동형 1이 있고 지방직 동형 2가 있는데요. 두 개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목표는 뭐냐면 기존 빈출 지문의 반복 플러스 3년간 판례를 숙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동형모의고사에서는 3년간 판례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익히실 수 있게. 그래요. 근데 국가직과 뭐가 다르냐? 근데 국가직에서는 타직렬 기출풀이가 연도별로 좀 들어갑니다. 타직렬.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직 학원이지만 소방직 또는 경찰직 연도별 문제도 풀어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매년 지한학원에서 합격자가 나오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제가 잘 경청을 해요. 경청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의 말씀은 시험 전에 모든 직렬의 기출 문제는 다 풀었다입니다. 거의 100이면 95% 정도는 그래요. 그래서 동형모의고사 이 타임을 통해서 제가 기출문제집에 없는 다른 직렬의 문제를 연도별로 풀어드린다. 그게 국가직 동형에서 시행이 돼요.
그 지방직 동형에서는 이 과정은 없습니다. 그럼 지방직 동형 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출제가 인사혁신처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국가직과 지방직의 큰 차이는 없어졌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방직을 보시는데 타직렬 문제도 풀어보시고 싶다 그러면 국가직 동형 풀어보셔도 되고요. 국가직 동형 뭐 국가직을 앞두고 있는데 뭐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지방직 동형을 풀어보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이 큰 틀에 세 가지 과정의 커리큘럼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정도면 기출문제를 숙지했을 때 한 75점, 80점, 그리고 최신 판례를 숙지했을 때 해서 토탈하면 한 95점까지는 가실 거고, 한 문제 정도 100점 방지 문제는 저도 거의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틀리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 맞추려고 공부하시면 공부량이 너무나 늘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완전하냐? 여기까지 하면 완전하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카카오톡이고요. 얘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카카오톡의 내용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저랑 대화하는 이분은 9급 합격을 하시고 면직 처리를 하시고 사표 내시고 쉽게 말해서 사표 내시고 7급 준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저랑 카카오톡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합니다. 물론 이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카카오톡보다는 카페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카페도 있어요. 카페는 사실은 처음에는 제 개인 카페로 쓰려고, 제 자료 백업으로 쓰려고 하다가 여러분 피드백을 제가 받고 싶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저랑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카카오톡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페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카페가 제가 정보 설정을 어떻게 해놨냐면 여러분 실명을 제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다만 욕설을 쓰시면 안 돼요. 욕설을 쓰시면 강퇴시킬 겁니다. 그거 말고는 카페를 통해서 주셔도 제가 최단 시간 안에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마 저와 지안학원에서 준비한 강의 커리큘럼과 그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 그 부족 부분을 메꿀 수 있는 SNS까지 해서 대부분 됐습니다. 대부분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기하지 않은 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건 최소한이고요. 최소한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욕심을 부려서 요구하는 건 포기하지 않은 의지 갖고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합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작년에 기출문제 강의, 기본 강의 때는 뭐 두각을 당연히 못 나타낸 학생이 있었어요. 초심자, 진짜 초심자, 태어나서 처음 행정법을 접하시는 분. 근데 이론압축 기출문제 강의를 하면서 실력이 너무 빨리 늘어서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3번 물어봤어요. 진짜 처음 하시는 거예요? 한 1, 2주 있다가 진짜 초심자입니까? 3번을 제가 믿기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계속 더 의심하는 건 그분한테 실례일 것 같아서 3번까지만 묻고 말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붙였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빨리 실력이 올라오나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론압축 강의를 듣기 전날 또는 늦으면 당일날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오신답니다. 그 부분을. 거의 진도가 똑같아요. 기본 강의도 4시간 20배, 이론압축도 4시간 20배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기 때문에 4시간을 다 듣고 실강으로 이론압축 들으시고, 그리고 실강 하실 때 40문제 풀고 집에 가서 1200제 문제집을 복습을 하신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유튜브에 합격자랑 인터뷰한 거 보시면 30회독 하신 학생도 있어요. 이관왕 하신 분도 있고 제 기억에 많이 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제 욕심상은 적극적으로 좀 달려드는 의지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한 4가지 정도가 합쳐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제 강의를 무조건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 교재나 비교해 보시고 정말 괜찮겠다 싶으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해주신다면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장다훈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행정학 선생님, 천정훈 선생님의 설명회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학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 자체가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정확한 명칭은 행정학 개론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여러 가지 과목이 포함되다 보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접할 때는 이게 뭐지? 라고 많이 접하는 부분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 하게 되면 일단 범위는 넓다. 일단 단점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요, 쉽게 얘기하면 범위가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럼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공부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진다. 이게 최고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처음에 공부하고 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중에 가면서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우리 장 교수님 얘기한 대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출제 비율을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책이 보통 큰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70% 이상 나오고요, 뒷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총론, 정책학, 조직학, 그리고 인사 이런 쪽에서 70% 이상 출제되고 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합혀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 한 번 더 보시면요, 행정학은 흐름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행정학 자체에 최근에는 경영학, 정치학, 심지어는 사회학, 심리학까지 많은 분야가 혼합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어하고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두 번째 보면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자,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번에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보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요, 아마 새로운 문제를 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신경향의 문제를 냈다가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닷없는 문제, 갑자기 신유형의 문제를 도전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과목이 행정학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85% 이상, 어떨 때는 85%에서 90%까지도 항상 나왔던 문제가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고마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2년이 되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전까지는 선택 과목이었다고 한다면요, 그 이후에는 필수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행정학도 이제 국어나 한국사나 또 우리의 영어 같이 또 어려운 과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등수를 가리기 위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년까지는 아마 행정학을 조금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처음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사실 올해도 그렇지만 그 다음 연도까지 고려한다고 한다게 되면 아무래도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독입니다. 이제 행정학은 가장 중요한 게 회독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아마 한 권을 읽을 때에는 석 달, 넉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회독을 할 때에는 한 달, 두 달, 그 다음 회독을 할 때에는 3주, 그 다음 회독을 할 때에는 빠르면 일주에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독을 바탕으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 외울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다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의 노트로 단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석 달이 걸리더라도 한 번을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줄이고 이 작업을 반복한다면 재미있는 과목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행정학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절반 정도 가까운 문제, 7, 8문제는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리에만 앉아있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7, 8문제가 이제 조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합격선이라고 얘기하죠. 80%, 85% 이상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3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라든가 신유형이라든가 100점을 가리기 위한 문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실제적으로는 이 중급 문제 이상까지는 무조건 맞추고 이 신유형이나 법령이나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도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점입니다. 행정학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처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10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과목에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먼저 풀어보신 분들은. 행정학은 20문제를 푸는데 6분, 7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을 주는 과목이 행정학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겠죠. 당연히 합격을 하게 되면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 문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도 이제 실제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학과 연관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얘기했지만 처음엔 좀 어렵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적은 과목이 행정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공부하면서 가장 여러분에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과목이 행정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X 문제입니다. 저는 맨날 얘기하는데요. 상대적인 겁니다. 모든 개념이 절대적으로 이렇다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때는 저럴 수도 있어요. 약간 행정학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OX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이럴 때는 O, 이럴 때는 X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감각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할 때 우리 지안에듀 학원에서 학생들끼리 OX 문제를 좀 만들어 가지고 같이 돌려서 한번 풀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혼자 만들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X 문제의 예시가 있는데요. 몇 번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개념은 없다.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상대적이다라는 개념으로 OX 문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자기 혼자라도 연습장에다가 다시 그 부분을 나중에 풀어본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행정학 100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합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이 지안에듀에서 같이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공통 과목 선생님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지 잘 보고 오셨죠.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명대사인데 거기에 힐 무어 중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맨 먼저 전장에 발을 디딜 것이며 맨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이 수험가에서 맨 먼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이며 여러분들이 시험 끝날 때 마지막까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같이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아셨죠? 그럼 오늘 설명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